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쉼표 청춘의 윤쌤입니다. 이번에 책에서 미리 소개해 드린 대로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 오늘은 바로 맥베스입니다. 자, 보통 섹스피어를 할 것 같으면 로미오 줄리엣을 하지 왜 이거 먼저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실 건데 사실상 제 목록에 로미오 줄리엣은 없습니다. 로미오 줄리엣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분명히 미리 4대 비극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섹스피어의 4대 비극에는 바로 리어 왕, 맥베스, 오셀로, 햄릿 등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햄릿부터 하지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것은 햄릿이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햄릿은 가장 유명하지만 가장 읽지 않은 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햄릿을 읽다 보면은요 사실상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좀 낯선 플롯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맥베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맥베스를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맥베스라는 작품 자체는 그 줄거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권력에 대한 야망에 사로잡혀서 왕을 시해합니다. 던컨 왕이죠. 던컨 왕을 시해하고 왕위를 찬탈하나 그 순간부터 두려움과 허망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정적에 의해 또 다시 비참하게 파멸당하는 스코틀랜드 장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마녀들이 나옵니다. 마녀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예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애매모호한 예언이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 그래 내가 왕위를 찬탈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 그래 이게 내가 왕이 되는 계신가? 라는 생각, 즉 저 밑바닥에 있던 욕망이 꿈틀꿈틀 올라오게 되는 그 촉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마녀들의 애매모호한 예언이 되는 것이죠. 사실상 이 극 자체는요 어린 조카를 살해하고 왕권을 차지하는 리처드 3세라는 연극 또는 리처드 3세라는 실존 인물의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사실상 리처드 왕 자체는 영국 요크 왕가의 최후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요크하고 랭카스터파하고 나누어져서 싸운 것을 장미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세계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장미전쟁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4세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왕이자 요크가의 첫 번째 왕이 된 에드워드 4세의 막내 동생이 바로 이 리처드 3세인데요. 에드워드 4세가 죽고 난 뒤에 자신이 섭정을 하게 되고 단독으로 왕에 오르는 어느 정도 권력욕이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리처드 3세입니다. 사실상 리처드 3세가 굉장히 폭군 이미지고요. 거기에다가 한쪽 팔이 기형이고 권세욕이 강하고 또는 음모와 책략에 굉장히 능통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리처드 3세라는 연극에서도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죠.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곱추 연기를 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실제로는 리처드 3세의 유골이 2012년도에 발견이 돼요. 그런데 그에 대한 외모가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실제로 팩트로는 밝히기도 하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땐 연극적 요소로서는 곱추라는 것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들은 한번 제가 따로 시리즈물로 2019년도에는 제가 시리즈물로 한번 가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시리즈물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얘기도 꼭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채널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가면 이 두 극에서 받는 인상, 그러니까 리처드 3세와 그 다음에 이 맥베스에서 받는 인상 자체가 닮아있지만 심리적 깊이는 좀 다릅니다. 리처드 3세는 끊임없는 욕망을 나타냈다면은 사실상 맥베스는 욕망 뒤에 밀려드는 후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섹스피어가 이 인물에게 투영된 건 이중적인 구조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냉혈적인 영모자의 이미지를 부여하다가 뒤에 가서는 도덕적 본성이라는 것에 대한 지탱,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갈등, 이러한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부여해서요, 어떤 인물에서도 나오지 않은 전형적인 인물이 아닌 굉장히 다양한 인물, 다채로운 인물, 그냥 악인이 아닌 관객들에게 심지어 동정심까지 유발시키는 그런 캐릭터이죠. 실제로 맥베스의 1막 4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별들이여 빛을 감추어라. 그 빛이 나의 마음속 음흉한 야망을 비추지 않도록. 눈이여 손이 하는 일을 보지 말라. 그 일이 감행된 것을 눈이 보게 되면 즐겁을 할 테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영모를 꾀한다라는 거, 덩컨 왕을 죽인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죄책감이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컨 왕을 시해합니다. 그리고 욕망이 채워져요.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욕망은 당연히 소유가 불가능한 것이죠. 아름다움의 동경이었던 왕은 허구적 대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3막 2장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3막 2장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불안감에 떨며 밥을 먹고 밤마다 무서운 악몽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잠을 잘 바에야 차라리 망자와 함께 있는 것이 낫겠소. 덩컨왕은 지금 무덤 속에 있어 열병 같은 인생을 끝마치고 편안히 잠들고 있단 말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굉장히 현대적인 인물을 투영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 나타나는 라스콜리니코프처럼 이 맥베스는 굉장히 이중적인 생각들 또는 아주 현대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섹스피어의 작품이 읽히는 힘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대중문화 요소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하는 인물은 바로 맥베스의 부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 연극에서 또는 이 희곡에서 맥베스 부인은 맥베스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냉철한 인물로 나옵니다. 어떤 대사가 나오느냐면요.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방글거리며 젖꼭지를 빠는 갓난아이의 태지를 쳐서 머리통을 부셔버릴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이미지를 이 한마디의 대사로 완전히 굳혀버리는 거죠. 이게 햄릿이든 이 맥베스든 간에 섹스피어의 희곡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그러니까 대사 한마디로 그 캐릭터의 인물을 딱 굳혀버리는 거죠. 실제로 그녀의 강한 이미지가 맥베스를 능가해서인지요. 후대의 많은 예술가들 자체는 맥베스보다 맥베스 부인에게 더 많은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 러시아 천재음악가 쇼스타코비치 같은 경우는 오페라 무첸스크의 레이디 맥베스라는 작곡을 하기도 했고요. 또는 이제 미국의 초상화 존 싱거 사전트가 그린 맥베스 부인 역의 엘렌 텔이라는 작품도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맥베스 부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연극들도 굉장히 많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맥베스의 부인의 그 성격은 이 한마디에서 딱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1막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서운 음모를 도와주는 악령들이여 날 나약한 여자로부터 벗어나게 해줘.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무서운 잔인함으로 가득 채워다오. 나의 피를 응결시켜 연민의 정으로 통하는 길목을 끊어다오. 살인을 주관하는 자여 나의 가슴으로 들어와 내 젖을 쓰디쓴 담즙으로 바꾸어다오. 이 말 자체가 맥베스 부인의 성격을 나타내는 딱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심지어 맥베스가 유약해질 때 맥베스 부인은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왕의 시해를 도와주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맥베스 부인 자체는 극 후반으로 가면서
극 후반으로 가면서 맥베스와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맥베스는 처음엔 유약한 모습이었어요. 아, 이게 시해를 해야 돼? 그때 맥베스 부인이 나타나서 시해를 해라고 합니다. 시해를 하고 난 뒤에 맥베스는 점점 더 냉혹한 살인마로 변해가고요. 점점 더 저돌적이어지는 반면 맥베스 부인은 반대가 됩니다. 점점 더 유약하게 되죠. 즉 공상과 자책감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덩컨 살해 후에 맥베스가 불안감에 떨 때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물 조금만 있으면 손 씻은 물을 씻어낼 수 있다. 아주 쉽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그녀가요. 극 후반에 가서는 손 씻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런 살인자에게 손 씻는 클리셰가 나온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 맥베스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또한 잠을 청하라고 했던 그녀 자체는 자신이 목류병에 걸리기도 하는 거죠. 극에서 보면은 이런 이중적인 구조들이 끊임없이 있는데 저는 이 구조들을 현실의 세계와 접목했을 때 굉장히 리얼리즘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극이 막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녀들이 아름다운 것은 추한 것이고 추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실상 칸트를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칸트에 대한 얘기는 우리 또 I Love Sophia에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녀들은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얼핏 읽기에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넘어서 우리가 다양한 관점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생에는 아이러니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극, 즉 맥베스는요. 역설을 끊임없이 입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극 초반에서 영모를 진압하던 충신인 맥베스가 결국 영모자가 되고요. 그리고 결국 맥베스는 자신의 충신에게 목이 효시됩니다. 사실상 맥베스의 부부에게는 그토록 아름다운 존재로만 보이던 왕권은 막상 차지해보니 그들을 끝없는 불안과 괴로움으로 몰아가게 된 것이기도 하죠. 이렇듯 이 극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선 그리고 영원한 악은 없다. 그리고 그걸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하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진 않지만 짧은 작품이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생은 사실 이렇게 끊임없는 모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우리 청춘이 취업만 하면 끝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 세상을 너무 이분법적으로만 보기도 합니다. 참 아니면 거짓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할 건데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영원히 꿈꾸는 인생이야지만 재밌지 않을까? 맥베스를 처음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2019년도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내일을 꿈꾸는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맥베스가 되지 않길 빌면서 이상 쉼표청춘의 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